진료가 끝났는데 한 프랑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산서를 손에 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병원이란 공간은 언제나 긴장으로 시작됐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고 의사와 마주할 때는 필요한 말만 골라 해야 했습니다. 병원은 감정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를 보고받는 장소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병원에서는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파도 표정을 관리했고 불안해도 괜찮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질문이 떠올라도 괜히 귀찮게 하지 말자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게 어른다운 태도라고 믿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병원을 찾은 그날도 저는 같은 자세였습니다. 여행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통역을 동반해 병원에 들어섰지만 솔직히 말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의 병원은 보통 더 복잡하고 설명은 더 빠르며 외국인에게는 더 불친절할 거라 미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진료는 예상보다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질문했고 통역은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검사는 서두르지 않았고 설명은 제가 이해했는지를 몇 번이나 되묻는 방식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보통이라면 바로 일어났을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진료가 끝났다는 신호는 곧 자리를 떠나라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손에 쥔 계산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척을 했지만 실은 마음이 먼저 멈춰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진료실 안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의사는 이미 다음 환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간호사는 서류를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왜 아직 일어나지 않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붙잡았습니다. 프랑스 병원에서는 환자가 머뭇거릴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잠깐의 망설임은 시스템을 방해하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시계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준비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는 듯한 묘한 안정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서를 손에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답은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히 느껴졌던 건 이곳에서는 환자가 숫자나 절차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은 제가 평생 알고 있던 병원과 완전히 다른 공간이라는 것을요. 제2장 계산서를 손에 들었을 때 저는 바로 읽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도 아니었고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생각보다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병원 계산서는 늘 긴장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진료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숫자였고 치료보다 앞서는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숨을 한번 고르곤 했습니다. 이 숫자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미 여러 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뤘던 적이 있습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말에 스스로를 설득하며 집으로 돌아왔던 날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참는 법을 배운 세월이 어느새 평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바라보는 제 손은 자연스럽게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종이가 조금 구겨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하나씩 따라 내려가려 했습니다. 진료비, 검사비, 처치 비용.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맞는 금액인가라는 의심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비용이 적어도 항상 불안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청구되지는 않을지, 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없는지, 며칠 뒤 우편으로 또 다른 고지서가 날아오지는 않을지, 그 불안은 계산서를 보는 순간 자동으로 떠오르는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이미 계산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놀란 표정을 짓지 않았고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나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외국인이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계산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제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한국 병원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계산서와 씨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손을 잠시 멈추게 보게 했습니다. 제3장, 천천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도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제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의사도 통역도 아니었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계산서를 힐끗 보았을 뿐이었고 숫자를 직접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무엇 때문에 멈춰 서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이 맞나요? 라고 묻기엔 괜히 무례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추가 비용은 없나요? 라고 묻기엔 스스로가 너무 불안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가 묻기도 전에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프랑스 병원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직원이 환자 옆에 앉아 같은 눈높이에서 서류를 설명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계산서를 제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줄씩 짚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검사 비용이고요. 여기는 진료비입니다. 이미 적용된 항목이라 추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말투에는 설득도 강조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차분했고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병원 직원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은 곧 비용이고 비용은 시스템이 관리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시간이 숫자보다 먼저였습니다. 간호사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지 눈길이 계산서에서 벗어나는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것 같다고 느낄 때마다 다음 줄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제 오랜 불안을 하나씩 풀어내는 과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궁금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묻는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병원에서는 질문이 많으면
괜히 까다로운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늘 집으로 돌아온 뒤에야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질문을 미리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추가 비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른 고지서가 오지는 않는지,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간호사는 조금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옆을 힐끗 보니 다른 환자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지 않게 살아왔구나. 돈보다 먼저 느껴진 것은 안도감이었고, 시스템보다 먼저 다가온 것은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계산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까와 같은 숫자였지만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 숫자가 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 손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설명이 끝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 일이 특별한 일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저를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감사합니다를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감동받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마음속에서는 말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간호사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저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설명은 끝났고 계산서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까와 같은 종이 한 장이었는데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고 금액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이가 더 이상 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병원비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다음 청구서를 함께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사실보다 얼마가 나올지가 먼저 걱정되는 삶.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이젠 당연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병원에서는 돈 이야기가 마지막에야 등장했습니다. 그마저도 재촉 없이, 불안 없이, 마치 설명의 일부처럼 차분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문득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환자들은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공간 안에서는 사람을 몰아세우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병원에서는 대기실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됩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분위기, 다음 사람이 기다린다는 시선. 그 속에서 환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태를 축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런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동안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건 돈도 시스템도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요. 간호사의 설명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친절을 과시하지도 않았고 감동을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일이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누군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있거나 특별한 절차가 있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왜 이렇게까지? 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질문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계산서를 내려놓고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이 아직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아까와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참고 있던 감정이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떨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픈 곳은 없었지만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올라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사람으로 대우받았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계산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심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제5장, 계산 도와드릴까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조금 전 설명을 해주던 간호사와 같은 사람이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만큼 담담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고 이제는 정말 일어나야 할 것 같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고 숨은 생각보다 깊게 들이마셔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보다 그보다 더 이전의 감정, 오래 참고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른이 울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정은 집으로 가져가야 할 물건이지 밖으로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을 때마다 늘 같은 행동을 해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날도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감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산서는 이미 손에서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숫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가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제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누군가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되게 빨리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형식적인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어떤 질문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스스로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 자리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곳에서의 존중이 어떤 모습인지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존중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져 있었고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간호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감사는 말로 합니다. 메르시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이 감정이 흩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대신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반응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고개를 숙인 이유를 굳이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는 태도. 그 점이 이 모든 순간을 더 진짜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고개 숙임은 한국병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당연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제 자신을 향한 작은 위로였다는 것을요. 병원을 나서며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병원 문을 나섰을 때 바깥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실내의 온기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는지 겨울바람이 더 또렷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걷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병원 쪽을 돌아봤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잊고 온 물건도 없었고 다시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병원을 나설 때는 늘 비슷했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고 그 공간을 더 오래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픈 기억과 불안이 남아있는 곳은 가능하면 빨리 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한국의 병원 앞에서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보다 조금 더 남아있고 싶다는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또 한 번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묻다가 곧 답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환자가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의 병원 기억들은 대부분 숫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기시간, 진료시간, 비용, 다음 예약 날짜,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의 감정은 늘 가장 마지막에 놓였습니다. 아프다는 말보다, 증상 코드가 먼저였고 불안하다는 표현보다 서류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 역시 병원에서는 감정을 꺼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괜히 약해 보일까봐, 괜히 귀찮은 사람이 될까봐 스스로를 단단히 접어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그 병원에서는 누군가 저를 접어두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펼쳐도 괜찮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없이 알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병원을 나선 뒤에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앞으로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그 공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동안에도 저는 다시 한번 병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 오가는 사람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는 일상, 그 평범함이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들에겐 이게 정말 당연한 하루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남는 기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몇 걸음 더 가서 결국 또 한 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두지 않으면 금세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병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큰 사건도 없었고 드라마틱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떤 여행지보다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공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날 병원을 나서며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똑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날 밤 나는 가족에게 한 줄을 남겼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낯선 도시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쉽게 눕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직 밖에 남아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습관처럼 화면을 켰지만 바로 누구에게도 연락하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가족과 시차가 맞지 않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 병원이 참 친절했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고 감동받았다는 표현은 이 감정을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작은 화면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족에게 연락을 할 때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이야기, 문제 없다는 말, 괜찮다는 표현. 그게 가족을 안심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 이후로 저는 가족에게 불안이나 약함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이제는 조부모의 나이가 되어 여전히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쓰려다 몇 번이나 지웠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 너무 많은 질문을 부를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너무 익숙해서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아주 짧은 문장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오늘 한국 병원에 다녀왔어.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몇 번이나 머뭇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망설임이 찾아올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저를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가슴에서 올라오는 말 그대로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프지는 않아.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이 문장 뒤에는 늘 같은 말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날은 그 다음 문장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괜찮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지도 않았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병원의 이름도 간호사의 얼굴도 계산서의 숫자도 어디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 저는 한참 동안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괜히 오해를 사지는 않을지, 괜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질문을 불러오지는 않을지 순간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저를 움직이게 한 건 이 말만큼은 꼭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화면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조용한 전송음이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의 끝을 정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다행이야.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휴대전화를 침대 옆에 내려두고 불을 껐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울릴까 봐서가 아니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장면들이 차례로 떠올랐고, 그 중에서도 간호사가 계산서를 짚어주던 그 손짓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손짓은 친절이라기보다 당연함에 가까웠고, 그 당연함이 저에게는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괜찮더라. 제가 가족에게 보낸 그 한 문장은 사실 한국 병원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그날 하루를 버텨낸 제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확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이런 태도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존중 앞에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내일의 일정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감정이 너무 빨리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어질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곳에는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고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전날의 감정이 밤새 가라앉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변화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다시 연락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이 묘하게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아 어제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진료실의 공기, 간호사의 목소리, 계산서를 내려다보던 순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던 제 자신. 그 모든 장면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에서라면 그 상황 이후 아마 이런 말들이 오갔을 겁니다. 괜찮으세요?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문제라도 있었나요? 질문은 많았겠지만 그 질문들 사이에서 정작 제 감정은 어디에도 놓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그 병원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라고 하지 않았고 감정을 정리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왜 그날 그 공간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말보다 기다림이 있었고 설명보다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서두르게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서둘러야 할 이유만 늘어갑니다. 아프면 빨리 낫기를 요구받고 느리면 뒤처질까 걱정하며 감정을 드러내는 일조차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아파도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웃으며 넘깁니다. 그게 성숙함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공간을 만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였고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그 병원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아플 때가 아니라 마음이 조금 지칠 때 문득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공간이 되어준 적이 있었을까?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말을 강요하지 않는 존재.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은 대단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조용히 기다려주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의 경험을 오래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자랑처럼 꺼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누군가가 제 앞에서 말을 잃었을 때 괜히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 그곳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